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난, 기아, 질병.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700년 전 아프리카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말리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황제 만사 무사.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십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천억 달러. 빌 게이츠의 재산이 약 1,500억 달러입니다. 록펠러가 전성기 때 약 3천억 달러였다고 추정됩니다. 만사 무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24년 그는 메카로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6만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노예 1만 2천 명이 각자 금괴를 들고 갔습니다. 낙타 80마리가 금을 실었습니다. 그가 이집트 카이로를 지나갈 때 너무 많은 금을 나눠줘서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10년 넘게 금값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1375년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도 제작자들이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 지도에 아프리카 한가운데 왕관을 쓴 검은 피부의 왕이 그려져 있습니다. 손에 금을 들고 있습니다. 이 군주의 이름은 만사 무사, 흑인들의 군주이다. 이 왕국에는 금이 너무 풍부하다. 유럽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프리카에 황금의 제국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첫째, 어떻게 이런 제국이 탄생했을까? 둘째, 그들은 무엇을 남겼을까? 셋째, 왜 사라졌을까? 지금부터 말리 제국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리 제국은 지금의 서아프리카, 세네갈과 말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크기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프랑스 면적의 2배였습니다. 서쪽으로는 대서양 해안부터 동쪽으로는 사하라 사막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유해질 수 있었을까요? 금이었습니다. 당시 말리 제국은 전 세계 금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밤북과 브레라는 두 지역에서 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있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북쪽에서는 소금이 생산됐고 남쪽 열대 지역에서는 금이 났습니다. 말리 제국은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북쪽에서 소금을 가져와 남쪽의 금과 바꿨습니다. 무게로 1대1 교환이었습니다. 금 1kg과 소금 1kg을 바꿨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말리 제국은 이 무역로를 통제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모든 대상들은 말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통행세를 냈고 물품을 사고 팔 때마다 세금을 냈습니다. 제국의 국고는 넘쳐났습니다. 말리 제국을 세운 사람은 손디아타 케이타였습니다. 1235년 그는 키리나 전투에서 소소 제국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말리 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손디아타는 현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법을 만들었고 행정체계를 갖췄습니다. 각 지역의 총독을 파견했고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여러 왕이 거쳐갔습니다. 그러다 1312년 만사 무사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만사 무사는 제국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그의 장군 사드만디르는 동쪽으로 원정을 나가 송가이 지역과 가오를 정복했습니다. 1325년 말리 제국은 최대 영토에 도달했습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려면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유럽은 어땠을까요? 14세기 초반 유럽은 위기였습니다. 1315년부터 1317년까지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사를 망쳤습니다.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337년에는 100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넘게 싸웠습니다. 1347년에는 흑사병이 왔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말리 제국은 평화롭고 번영했습니다. 금이 넘쳐났고 무역이 활발했으며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유럽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는 빛나는 제국이 있었던 겁니다. 1324년 7월 만사 무사는 네카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과시하는 행사였습니다. 수행원이 6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1만 2천 명은 노예였는데
각자 금으로 만든 막대기를 들고 갔습니다. 하나당 약 2.7kg이었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약 32톤의 금입니다. 거기에 낙타 80마리가 각각 130kg 이상의 금을 실었습니다. 최소 10톤 이상입니다. 도합 40톤이 넘는 금을 들고 여행을 떠난 겁니다. 40톤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요즘 금값으로 계산하면 약 8조 4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이 약 104톤인데 만사무사는 그 절반 가까이를 여행 가방에 담아 들고 간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행렬이 아니라 움직이는 중앙은행이었습니다. 7월, 행렬은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카이로는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집트 술탄 알라시르 무함마드가 만사 무사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술탄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손에 입을 맞춰야 했습니다. 만사 무사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신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다. 술탄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만사 무사는 너무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타협했습니다. 만사 무사는 술탄을 만났지만 무릎은 꿇지 않았습니다. 카이로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만사 무사는 금을 마구 나눠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을 줬습니다. 상인들에게 금을 줬습니다. 학자들에게 금을 줬습니다. 모스크에 금을 기부했습니다.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 결과 카이로의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20%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금이 너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영향은 12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역사가 알-우마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카이로를 떠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금의 가치는 여전히 낮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금값 폭락의 원인이다. 만사무사는 카이로에서 네카로 향했습니다.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카이로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이 떨어진 겁니다. 너무 많이 나눠준 거죠. 만사무사는 카이로 상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높은 이자를 주고 빌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돈을 빌린 겁니다. 하지만 아랍 학자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관대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자선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만사무사는 그것을 완벽하게 실천한 겁니다. 1375년 스페인 카탈루냐의 지도 제작자들이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카탈루냐 아틀라스라고 불리는 이 지도에 아프리카가 그려져 있습니다. 왕관을 쓴 검은 피부의 왕이 앉아 있습니다. 손에 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흑인들의 군주는 만사무사라 불린다. 이 지역에서는 금이 너무 많이 난다. 만사무사의 성지순례는 전 세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아프리카 어딘가에 금이 넘쳐나는 제국이 있다는 것을요. 만사무사는 1325년 만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축가들을 데려왔습니다. 학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시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안달루시아에서 온 건축가 이샤크 알투에진, 카이로에서 온 학자들, 네카에서 온 율법학자들, 그들은 말리 제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들이었습니다. 1325년 만사무사가 성지순례에서 돌아왔습니다. 2년에 걸친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면서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건축가들, 학자들, 시인들, 카이로와 메카에서 만난 최고의 인재들이었습니다. 만사무사는 깨달았습니다. 금만으로는 진정한 위대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요. 지식과 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말리를 학문과 지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건축이었습니다. 틴북투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니제르강 근처에 있는 무역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만사무사는 여기를 단순한 무역도시가 아니라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안달루시아에서 데려온 건축가 이샤크 알투에진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도시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를 지어라. 알투에진은 1327년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진게레베르 모스크입니다. 이 모스크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흑벽돌로 지어졌는데 높이가 25m에 달했습니다. 당시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코레 모스크도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스크는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이 된 겁니다. 산코레 대학교. 14세기 아프리카의 최고 학부였습니다. 규모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학생이 25,000명이었습니다. 25,000명입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 가장 큰 대학이 파리 대학교였는데 학생이 약 4,000명 정도였습니다. 틴북투의 산코레는 그 6배가 넘는 학생을 수용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슬람 신학은 물론이고 수학, 천문학, 의학, 법학,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들이 별을 보고 길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학도 중요했습니다. 당시 틴북투의 의사들은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4세기의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이었습니다. 틴북투에는 도서관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필사본이 40만 권에서 70만 권 정도 보관되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70만 권입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베껴 쓴 책이 70만 권입니다. 당시 유럽의 어떤 도서관도 이만큼 많은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책은 귀했고 비쌌습니다. 하지만 틴북투에서는 책 거래가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1526년 이탈리아 출신 여행가 레오 아프리카누스가 틴북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의사, 판사, 사제, 학자들이 있다. 왕이 그들을 후하게 대접한다. 이곳에는 필사본과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래되는데 다른 어떤 상품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책이 금보다 비싸게 팔린 겁니다. 당시 아랍 세계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황금은 남쪽에서 오고 소금은 북쪽에서 온다. 하지만 신의 말씀과 지혜의 보물은 틴북투에서만 찾을 수 있다. 틴북투는 이슬람 세계 전체에서 학문의 성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로코 페스에서, 심지어 바그다드에서도 학자들이 틴북투로 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학자가 아흐마드 바바입니다. 1556년에 태어난 그는 평생 6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법학, 철학, 천문학, 문법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그의 저서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틴북투는 단순히 부자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의 도시였고 문화의 도시였으며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15세기 전성기 틴북투의 인구는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은 어땠을까요? 14세기 파리가 약 10만 명, 런던은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베네치아가 13만 명, 피렌체가 10만 명 정도였죠. 틴북투는 유럽의 최대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요? 14세기 고려의 수도 개경이 10만 가구, 약 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개경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 도시는 몇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틴북투는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서 세계적인 대도시였던 겁니다. 유럽 상인들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베네치아, 제노바, 그라나다의 상인들이 틴북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금만 사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도 샀고 지식도 얻어갔습니다. 만사무사는 133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5년간 말리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틴북투였고 산코레 대학교였으며 70만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말리 제국은 한동안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14세기 후반부터 제국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사무사 이후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형제들이, 아들들이, 조카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웠습니다. 제국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송가이 제국입니다. 동쪽에 있던 송가이족이 힘을 키웠습니다. 1468년 송가이의 손리 알리 왕이 틴북투를 공격했습니다. 말리 제국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틴북투가 함락되었습니다. 황금의 도시, 지식의 도시가 적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말리 제국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한때 프랑스 2배 크기였던 영토는 본래의 만딩카 지역만 남았습니다. 16세기 말 말리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팀북투는 살아남았습니다. 송가이 제국도 팀북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을 보호했고 도서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 중 일부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012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팀북투를 점령했을 때 일어난 일을 아십니까? 그들은 고대 유적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팀북투 사람들은 필사본들을 숨겼습니다. 밤중에 몰래 집에서 집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옮겼습니다. 수천 권의 책을 구해냈습니다. 700년 된 책들입니다.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책을 지켰을까요? 그 책들이 자신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말리 공화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약 $900입니다. 유엔이 정한 최빈국 기준에도 못 미칩니다. 사하라 사막의 확장으로 농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전과 쿠데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70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제국이었던 그 땅에서 말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만사 무사가 너무 많은 금을 뿌린 것이 화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그가 뿌린 금 때문에 금값이 폭락했다는 소문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저 아래 아프리카 어딘가에 금이 넘쳐나는 나라가 있다더라. 15세기 말 포르투갈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아프리카 해안을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해안에 무역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가나의 황금 해안, 일명 골드 코스트라 불리는 곳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세네갈 해안에도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 무역을 직접 장악했습니다. 예전에는 말리 제국이 사하라 사막을 통해 북쪽으로 금을 운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안에서 배로 직접 유럽으로 가는 길이 생긴 겁니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안전했습니다. 사하라를 가로지르는 대상 무역은 쇠퇴했습니다. 팀북투로 가는 산인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말리 제국의 부의 원천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나눠 가졌습니다. 프랑스가 말리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식민지가 된 겁니다. 1960년에야 독립했지만 이미 많은 것이 파괴된 후였습니다. 하지만 말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우리는 왜 아프리카의 역사를 몰랐을까요? 만사 무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보다, 록펠러보다, 카네기보다 부자였습니다. 팀북투는 14세기 최고의 대학 도시였습니다. 70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역사는 승자가 쓰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든 후 그들은 아프리카의 역사를 지웠습니다. 아프리카는 문명이 없었다고, 역사가 없었다고, 야만인들만 살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둘째, 부와 지식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만사 무사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위대했던 이유는 금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세웠고 학자를 모았고 책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책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무엇을 후대에 남길 것인가요? 말리 제국은 200년을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도, 권력도, 영토도 결국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식은 남습니다. 문화는 남습니다. 이야기는 남습니다. 만사무사의 순례 이야기는 7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팀북투의 필사본은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산콜의 대학의 가르침은 아직도 인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사무사와 말리 제국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단순히 역사 공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위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대함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만사무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 겸손한 왕이 남긴 유산은
지금도 사하라 사막 어딘가에서 모래바람과 함께 속삭이고 있습니다. 황금보다 귀한 것은 지혜다. 권력보다 오래가는 것은 지식이다. 그리고 제국보다 위대한 것은 그 제국이 남긴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풍요롭습니다.